안녕하세요. KDI 김희삼입니다. 경제 한마당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시경제 파트 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는 시장 균형, 그리고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개념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볼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에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을 때 이걸 우리가 시장 균형이라 그러는데요. 시장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에서 사실 또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그 자체가 아니라 양자가 만나서 이렇게 형성되는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들을 적용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우리가 이렇게 좀 양쪽의 극단적인 형태를 놓고 봤을 때 각각의 특성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독점 기업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판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차별과 묶음 판매,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예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는 시장 균형, 그리고 시장 균형점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노동시장을 예를 들어서 적용시켜 본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을국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직장의료보험은 각 근로자에게 20만 원의 가치가 있고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시킨다. 자, 다음 그림은 을국의 직장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의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직장의료보험의 도입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에 미칠 영향을 옳게 짝지으면, 이건 5회 27번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고요. 정답률은 27%였으니까 상당히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꼈을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수요 곡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그런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량이 증가할 때 그 소비자가 지불할 어떤 의사가 있는 그 최대 금액이죠. 그 지불 의사 금액 혹은 뭐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하락하는 그래프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도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곡선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생산량이 증가할 때 판매 의사 금액이 상승하는, 이것은 뭐 기업의 한계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정리를 해보셨을 텐데,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기울기가 급할수록, 즉 수직에 가까울수록 가격 탄력성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개념이, 어떤 그 균형점이 변동할 때 그것이 곡선상에서 균형점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곡선 자체의 이동에 따라서 이 시장 균형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가격이 움직여가지고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 공급량이 변화하는, 그것이 곡선상의 이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곡선상의 이동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 변동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격 이외의 다른 여타 요인들에 의해서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곡선 자체의 이동,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격은 그대로지만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는 그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균형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것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양자가 만나서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균형점, 그 가령 한 점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것이 좀 반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균형점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적용한 문제를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수요 곡선이나 공곡선이 이동하는 경우에 이거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 균형점이 변화할 때 이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이 PC죠. PC 어떤 시장의 그 가격 변동과 그리고 판매량 변동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예전 기억을 살려보면은, 저는 이제 8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PC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랑 동갑인데, 저희 집사람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PC가 꼭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입학과 함께 그 PC를 구입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볼품없는 사양이었을 겁니다. 뭐 하드가 한 20메가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PC 한 대 가격이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PC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PC가 이렇게 대중화되지도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지금 PC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면은 당연히 오히려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PC 가격은 오히려 지금 뭐 PC 한 대 200만 원이면은 너무나도 비싼 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PC 가격이 오히려 또 떨어졌을까요? 그거는 PC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아니면 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는 것보다도 PC의 공급 자체가 크게 늘어가지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 닭고기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먹지 않게 되는 바람에 그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을 텐데요. 그러면은 사실 수요가 줄면은 닭고기 가격이 하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닭고기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수요가 줄기는 했지만은 그때 공급 자체가 더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닭을 갖다가 전부 다 폐기하는, 그러니까 다 도살 처리해버리는. 그래서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많이 줄었을 때 오히려 그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상대적인 그 크기 변동에 따라서 시장 균형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정부가 도입한 그 10만 원의 의료보험은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업은 사실 노동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입니까? 노동의 수요자죠. 그리고 근로자가 이 노동의 공급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업에게는 즉 노동 수요자에게는 10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러나 노동 공급자 즉 근로자에게는 2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의료보험이 도입되게 되면은 이 노동시장에서 그 균형 고용량하고 균형 임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그 어떤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그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그 얼마만한 가격에 판매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 판매 의사 금액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수요 곡선,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기업이 얼마에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즉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10만 원짜리 의료보험이 노동 수요자에게 10만 원의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노동 수요 자체는 사실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새로 이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전에는 들지 않던 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불 의사 금액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를 수평 이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수직 이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왜? 이 지불 의사 금액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의 높이죠. 각 지점에서 수요 곡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높이가 바로 어떤 주어진 고용량을 즉 노동량을 기업이 구입할 때 구입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10만 원보다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그 노동량을 고용할 용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노동 수요 곡선은 원래 노동 수요 곡선보다도 지불 의사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하락한 모양으로 아래로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려오는 폭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근로자 입장, 즉 노동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의사 금액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노동력을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으면 판매할 용의가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는 의료보험이 들어오니까 그 임금 이외에 20만 원의 가치가 그 기업에 고용될 때 추가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임금을 20만 원 적게 받아도 동일한 노동력을 공급할 용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일하더라도 이전보다는 20만 원 적게 받아도 내가 그만큼 일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20만 원의 가치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판매 의사 금액을 했을 때 판매 의사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공급 곡선의 그 어떤 그 평행 이동이 되는데, 그 아래 방향으로, 즉 밑으로 20만 원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도 아래로 내려왔고 공급 곡선도 아래로 내려왔는데, 두 개 내려온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공급 곡선이 20만 원 더 큰 폭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임금이 지금 하락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수요 곡선의 이동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고용량도 더 늘어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 균형 임금을 갖다가 W2,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 고용량을 L2라고 했을 때 W2는 W1보다 지금 작은 값을 갖게 되고요. 즉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L2는 L1보다 더 큰 값을 갚니다. 즉 균형 고용량은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각각 판매 의사 금액, 지불 의사 금액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시장에서 관찰된 균형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 기름과 콩기름은 대체제이며 각 상품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시장 조사 회사가 옥수수 기름 시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12개의 관찰치를 수집했을 때 이들 관찰치가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그 점들이 그 어떤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12개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가 5개가 있는데, 이게 5회대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균형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 기본 개념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도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모양을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관찰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재화가 얼마만한 가격에 얼마만큼 팔렸다라는 그 정보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정보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집되면은 그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지더라 하면은 이제 그 균형점들, 관찰된 균형점들이 여러 개 수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곡선이 만약에 모양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공급 곡선이 어떤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빈번하게 움직여가지고 공급 곡선과 어떤 지금 고정되어 있는 수요 곡선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균형점들이 여러 개가 관찰돼야지만이 수요 곡선의 윤곽을 우리가 대충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공급 곡선이 지금 우상향하는 형태일 때 그 공급 곡선의 형태가 관찰되기 위해서도 공급 곡선 자체는 그대로 있고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즉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수요 곡선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수요 곡선과 그 공곡선이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관찰돼야지 공곡선이 어떤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의 관찰점들은 우상향하는 12개의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곡곡선 상에 있는 점들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곡선에 놓여 있는 점들이 관찰되기 위해서는 수요곡선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어떤 교차점들이 생겨야 되는데, 자, 문제 그 보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옥수수 기름의 수요곡선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자, 보기 1번은 소비자들 평균 소득이 다른, 지금 12개 도시별로 옥수수 기름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이니까 소득이 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곡선과 만나는 교차점들을 여러 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일단은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12개월간 콩기름의 공급 변동에 따른 월별 옥수수 기름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 2번과 3번 한번 같이 볼까요? 3번은 콩기름의 수요 변동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콩기름의 공급과 지금 수요가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문제에서 콩기름하고 옥수수 기름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그 콩기름의 공급이라든지 수요가 변화하게 되면은 콩기름의 가격 변동이 일어날 거고, 콩기름의 가격 변동은 당연히 그 대체제인 옥수수 기름의 수요 변동을 가져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기름의 수요 곡선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과 3번도 적절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먼저 볼까요? 5번은 콩기름의 가격 수준이 다른 12개 도시별 옥수수 기름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입니다. 자, 5번에서는 아예 콩기름의 가격 수준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제의 가격 수준이 다른 12개 도시에서는 이 옥수수 기름의 수요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옥수수 기름의 수요 곡선이 12개 도시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공급곡선이 일정할 때 지금 12개의 서로 다른 수요 곡선이 만나게 되니까 그 그림과 같은 점들이 관찰될 수 있겠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이 보기를 보면은 12개월간 옥수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월별 옥수수 기름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이라 그랬는데, 자, 옥수수라는 것은 옥수수 기름의 원료가 되죠. 따라서 옥수수 가격이 변동하면은 옥수수 기름의 수요 곡선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변동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옥수수 기름의 공급 곡선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일정할 때, 즉 고정되어 있을 때 옥수수 기름 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그런 윤곽들은 공곡선의 윤곽이 아니라 수요 곡선의 윤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합리적인 행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2회 때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됐었는데요. 정답률이 33%니까 지금 3명 중에 1명만 이렇게 정답을 골랐던 문제이네요. 뭐가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잠깐 화면 정리를 시켜놓고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진입과 탈퇴라는 것은 기업의 진입과 기업의 탈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윤이 0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제적인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되죠. 그래서 장부상의 혹은 회계적인 이유는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는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이윤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비용은 그때 회계학적인 장부상의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얼마를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만약에 이 경제적인 이윤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지금 이윤 자체가 0이 될 때까지 진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윤은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받쳐지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고요. 또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경쟁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재화는 동질적이어가지고 동질적이라는 것은 뭐 어디 가서 사든지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뭐 일종의 가상적인 시장이지만은 그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도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들이 우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시장 자체가 불완전 경쟁 쪽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대표적인 것이 독점 시장이죠.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딱 하나만 있을 때, 유일한 공급자일 때, 그리고 진입 장벽이 완벽할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독점권을 갖고 있다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담배를 어떤 독점권을 갖고 있죠, 정부가. 그리고 또 특허를 받아가지고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독점 시장이 형성되고요. 과점 시장은 그 공급자가 하나는 아니지만은 뭐 둘, 셋 혹은 뭐 약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소수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영업 허가를 받아야지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뭐 까다롭게 돼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입장벽은 독점 시장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이 완전 경쟁 시장과 가까운 형태의 불완전 경쟁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점은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있지만 이 완전 경쟁 시장처럼 그 동질적인 재화가 이렇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질적인 재화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기업들마다 자기 고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른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보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적인 이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나 마찬가지죠. 누가 생산했든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뭐 어떤 상점에 가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한 상점에 가서 물건을 그냥 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나 다 그것을 경쟁 균형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도 똑같을 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형태의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률이 33%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오답으로 많이 골랐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4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이제 완전 경쟁이라는 것을 경제학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가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까 뭐 그 물건값을 흥정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이쪽에 가면 조금 더 싸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요거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그 교과서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봤으니까 이제 독점 시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제 4번이 바로 독점 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주식회사 동풍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문을 볼까요? 폐쇄 경제인 바람의 나라에서는 두 기업 동풍과 서풍이 선풍기를 생산하고 있다. 아래의 선풍기에 대한 수요 곡선에서 점 A는 두 기업이 각각 15,000대 선풍기를 생산하여 대당 15,000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점 B는 독점 사업자에 의해 선풍기가 생산될 경우에 판매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선풍기 생산에 드는 비용은 대당 5,000원으로 두 기업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뭐 동풍이 서풍을 합병했다. 서풍의 생산량이 공장 화재 때문에 1000대로 10,000대로 줄었다. 동풍과 서풍이 각각
4,000대씩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그 동풍과 서풍의 생산량을 각각 12,000대씩으로 제한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림 하나를 볼까요? 여기에 어떤 그 상품 시장에, 지금 가격이 P,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을 우리가 Q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형태의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 기업이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이걸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 그러는데요. 한계 비용이 지금 일정한 형태, 그러니까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일정한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금 그 한계 비용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수평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경쟁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기업은 그 한계 비용 곡선 자체가 사실 공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 공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것이 판매량이 되고요. 그래서 P0의 가격에서 Q0만큼이 경쟁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 시장의 균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 시장이면, 즉 기업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때 그 독점 기업은 더 이상 그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경쟁 시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어떤 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독점 기업은 자기가 수요 곡선 상에서 어떤 한 점을 딱 찾아가지고, 내가 요 점에서 이만한 가격을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구나. 그 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공곡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생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윤 극대화점을 어떻게 찾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한계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계 비용과 그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그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점이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수요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한계 수입 곡선을 도출할 수 있어야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점, 그 점이 이윤 극대화 생산점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한계 수입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수요 곡선에서 어떤 한 점이 찾아지면 그게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때 그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이 얼마만큼을 생산했을 때 전부 다 그 가격에 그 전량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시장에서 가격은 딱 하나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령 100개를 팔았다. 100개를 100원에 팔았다. 하면은 사실은 100 곱하기 100, 이게 총 판매 수입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100으로 나누면 역시 100원이 되죠. 그 자체가 평균 수입이라는 겁니다. 즉, 제품 한 단위 팔았을 때 나타나는 평균 수입이죠. 자, 평균 수입이 지금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 수입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 수입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왜? 생산량을 늘릴수록 지금 지불용의 가격이 지금 줄어드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한 평균 수입도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자, 평균이 줄어들 때는 한계는 더 줄어들어요. 이것은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반에서 평균 성적이 가령 80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 학생들의.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전학을 와가지고 그 반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추가됐을 때 우리가 그걸 한계라 그러죠. 근데 그 학생이 80점보다 낮은 성적이면은 그 반의 평균은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계가 평균보다 더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균 수입 곡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지점에서는 한계 수입 곡선은 그거보다 더 낮은 점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더 급한, 즉 평균 수입 곡선인 수요 곡선 아래쪽에 이 한계 수입 곡선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평균 수입과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한계 수입이 도출되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독점 기업은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이윤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Q1이라고 하면은 Q1이 독점 생산량이 되고요. 그리고 요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수요 곡선상에 한 점을 찾으면은 수요자가 요 높이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요때 요 가격이 지금 P1이 돼서 이게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이윤이 생기냐면 얼마만큼 팔았어요? 지금 Q1만큼을 팔았는데 얼마만한 가격에 팔았냐면은 P1의 가격에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직사각형 모양이 총 판매 수입이 되는데 그러나 Q1을 생산하는 데 든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비용은 지금 한 개 비용 MC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이 총 비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총 판매 수입에서 요 총 비용, 요 기회비용을 뺀 요 나머지 요 부분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우리가 독점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요 지점이 우리가 그 독점 시장의 균형이라고 했을 때 경쟁 시장에서 독점 시장으로 이행해 간다는 것은 생산량 자체가 Q0에서 Q1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럼 생산량을 줄여갈수록 이윤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윤은 가장 커진다는 거죠. 그 지점을 갖다가 독점 기업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 Q0하고 Q1 사이에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에서의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법대로 한번 그 이윤이 되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빗금친 영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크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생산량을 Q1보다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이 지점에서도 한번 여러분 이윤을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도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심화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수요 곡선이 평균 수입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거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정한 가격이 하나 딱 정해지면은 그 평균적으로 그 값을 받고 다 한 단위 한 단위를 다 팔았던 그런 개념이 되니까요. 그런데 평균 수입 곡선으로부터 한계 수입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좀 더 엄밀하게 볼 수가 없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인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드릴 것은 이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학을 쓰게 되는데 미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이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수요 곡선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요 직선의 그래프가 지금 P equal A 플러스 BQ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그 수요 곡선의 지금 기울기가 B가 되고요. 그리고 P축 절편 요 값이 바로 A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직선의 형태로 주어진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균 수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총 수입. 총 수입이라는 것은 평균 수입에다가 수량을 곱하면은 총 수입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P에다가 Q를 곱한 거. 즉 PQ가 총 수입이 될 텐데 그 양변에다가 우리가 Q를 곱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요 값이 AQ 플러스 BQ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총 수입으로부터 한계 수입은 미분을 통해서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계 수입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한계 수입은 미분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총 수입을 미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총 수입을 갖다가 뭐 토탈 레비뉴 해가지고 TR이라고 하고 한계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이라고 한다면 MR은 TR을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Q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변을 Q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되죠.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변을 미분하면은 A 플러스, 자, 2BQ가 되죠. 여기 한계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평균 수입을 나타냈던 요게 바로 지금 수요 곡선이 되는데요.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계 수입 곡선은 P축 절편은 같은데 기울기가 지금 B에서 2B가 됐으니까 2배가 되죠. 그러니까 P축 절편은 A 값 그대로지만 기울기 자체가 지금 2배가 된, 요 기울기가 2B가 된 이런 형태로 한계 수입 곡선이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평균 수익 곡선 밑에 한계 수익 곡선이 있으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더 가팔라진 그 현상이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문제에서는 여기서 점 B가 바로 그 독점 사업자에 의해서 선풍기가 생산될 경우에 판매량과 가격을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 B에서 이윤이 지금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A점은 점 B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을 A점보다 줄여서 B점에 가깝게 갈수록 이윤이 높아진다,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보기에 있는 것을 보면 동풍하고 서풍이 합병되면은 두 기업이 하나가 되면 이것은 독점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독점 기업은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B점에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동풍의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서풍의 생산량이 화재 때문에 뭐 줄었다. 어쨌든 시장에 공급되는 생산량이 줄게 되면은 선풍기 판매량 자체가 A점보다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윤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화재 때문에 줄었든지 아니면은 뭐 디귿에 있는 것처럼 각각 생산량을 줄이고 서로 합의를 했든지 아니면 정부가 뭐 공해 때문에 생산량을 뭐 15,000대에서 12,000대씩으로 제한을 했든지 어쨌든지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B점에 가깝게 갈수록 즉 독점 균형에 가깝게 갈수록 이 동풍의 이윤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5번이 되겠죠. 네, 예제 5번은 독점 기업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구사하는 판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차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싸게 팔아 할인점에서는 전단지에 인쇄된 할인 쿠폰을 오려온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을 10% 저렴하게 팔고 있다. 다음 중 이 할인점의 판매 전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자, 4회 대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에게 1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먼저 골라보신 다음에 우리 강의를 이어서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가격 차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수요곡선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걸 뭐 여러분이 그냥 뭐 MP3 플레이어 시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중에서 거래되는 MP3 플레이어의 어떤 가격이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P1이라고 해볼까요? 이 가격에서 Q1만큼의 MP3 플레이어가 팔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추석 때 용돈을 많이 타가지고 전자상가에 MP3 플레이어를 사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멀찌감치 써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의 하여튼 그 디자인의 MP3 플레이어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제발 한 8만 원까지만 해라. 내가 그 정도는 살 용의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가지고 딱 가서 가격표를 딱 보니까 그게 45,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었고 사실은 8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죠. 근데 시장 가격이 4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바람에 여러분 사실 덤을 얻은 겁니다. 35,000원 덤을 얻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은 일종의 보너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
그 구입할 용의가 있었던 어떤 최대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바람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편익,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소비자 잉여. 뭐 남는 게 있다는 거죠. 돈 주고 샀는데 사실은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도 내가 그걸 통해서 얻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얻는 것을 갖다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가격 차별과 관련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딱 하나로만 결정돼 있으면은 사실상 이 시장에서는 그 상품의 가격이 하나로 결정돼 있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덤을 얻은, 즉 소비자 잉여를 누리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 35,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이제 얻었던 거죠. 물론 내가 8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 그렇지만 35,000원까지 밖에 지불할 용의가 없었던 사람은 35,000원 주고 그냥 사버리면은 소비자 잉여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독점 기업이고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각각 얼마에까지 구매할 용의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면은 다 그 값을 다 받아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독점 기업이 그 소비자들 다 이렇게 분별해 낼 수가 있으면 각자 낼 용의가 있는 최대 지불 의사 금액까지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가격 차별이란 독점 기업,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이유는 릴리기업 판매 전략인데 똑같은 상품을 소비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용의 가격이 낮은 소비자까지도 판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장 가격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그 가격까지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없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좀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물론 그 낮은 가격도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잉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이윤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이 사람들은 그 물품 구매가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불 용의 가격이 좀 높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 가격이 싸야지만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판매 대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죠. 가격 차별을 실제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소비자들을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요자 연령별로 그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 가령 그 성인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노인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신분증 같은 걸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을 지참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왜? 내가 할인 받았을 때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스로 쿠폰을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에게. 그러니까 이 쿠폰도 사실 판매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지역에 따라서 아주 대도시보다는 조금 약간 농산어촌 이런 쪽에는 가격 탄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소득이 약간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구입이 절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자, 그렇게 되려면은 또 하나 성립해야 되는 조건이 집단 간의 재판매가 없어야 됩니다. 낮은 가격에 산 이 소비자가 그거를 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되파는 형태가 되면은 그렇게 돼서는 가격 차별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 차별을 통해서 누리는 이익이 시장을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쿠폰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출입구를 다르게 한다든지 혹은 신분증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다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시장을 분리하는 비용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판매자가 시장 지배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럼 이 가격 차별이 꼭 나쁜 것일까? 이거는 사실상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독점 기업 자신에게는 유리한 전략이겠죠. 이건 잠재적인 소비자 잉여가 독점 기업의 수입으로 지금 전환되는 구조가 되니까요. 하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판매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량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고용이 창출된다든지,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든지, 혹은 집단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 이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조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산간 지역이나 이렇게 좀
그 외진 곳으로도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후생의 가격차별 전략이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이거는 분명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의 보기들을 다시 보면은 아마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른 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금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해서 이윤을 높이는 게 이제 가격 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단지에서 쿠폰을 오려는 그런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이죠. 이런 수고를 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해서는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도 그 한 10년 전에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는 쿠폰북 같은 것들이 주말에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알뜰하게 다 오려가지고 마트에 가서 뭘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뭐 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도 내가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쿠폰을 가져오면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쿠폰이 없었으면은 구매를 안 했을 소비자들까지도 판매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일한 통신 서비스를 그 개인하고 기업에 대해서 다른 요금으로 판매한다 그랬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 통신이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필수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똑같은 통신 서비스를 다른 가격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격 차별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보기에 나와 있는 흠 있는 양복을 싸게 준다든지 당일 판매되지 않은 빵이라든지 보급형 합판 기타 이런 것들은 동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좀 차이가 나는 상품을 다른 가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격 차별의 기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지금 이발소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무료 이발 서비스 요거는 소비자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10번 깎으면 한 번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을 분리 혹은 소비자를 분리하는 가격차별 전략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째 예제는 역시 이제 독점 기업이 이윤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구사하는 묶음 판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보시겠습니다. 양지 마을에서 케이블 TV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판매하는 양지 유선 방송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당 5만 원의 비용이, 케이블 TV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당 1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양지 유선 방송은 두 서비스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양지 마을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각각 10명씩 있는데 노년층과 청년층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그랬습니다. 표를 보시면 청년층은 아무래도 인터넷 수요가 좀 많을 테니까 인터넷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고요. 케이블 TV 서비스는 훨씬 낮죠. 15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노인층은 반대입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케이블 TV에 대해서는 40만 원까지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렇게 서로 성향이 다른 수요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요거는 이제 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로서 사실 경제 한마당에서 묶음 판매가 여러 문제 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이 논리를 잘 따라가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저하고 한번 같이 접근해 보시죠. 네, 묶음 판매는 교과서에 따로 나오는 기본 개념은 아니고요. 그 어떤 경제학적인 사고력을 그냥 적용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연필 가지고 그 문제지 여백에다가 한 번씩 좀 정리해가면서 풀어내시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문제의 보기를 보면 인터넷하고 케이블 TV 서비스를 서로 따로따로 판매했을 때랑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 쓸 때는 지금 케이블 TV까지 같이 써야 된다 해서 묶음 상품으로 판매했을 때 이 그 독점 기업의 판매 이윤, 그러니까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 보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분리 판매 시하고 묶음 판매 시에
그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 판매를 한다라는 뜻은 그 인터넷하고 지금 그 TV를 따로따로 별개의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뜻인데, 이럴 때도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하고 노인층하고가 서로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년층, 노인층을 모두 다 어떤 그 자기의 고객으로 이걸 뭐 일종의 수용이라고 해봅시다. 모두 다 수용할 경우, 그때 이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쪽씩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청년층한테만 팔고, 그 다음에 그 케이블 TV는 노년층한테만 팔았을 때, 즉 이런 걸 우리가 한쪽씩만 수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씩만 수용.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이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청년층하고 노년층을 갖다가 모두 다 그 분리 판매하면서도 둘 다 인터넷과 TV를 다 쓰게 만들려면은 먼저 인터넷은 가격을 얼마를 매겨야 되겠습니까? 모두 수용을 할 때. 20만 원을 매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노년층들까지도 인터넷을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노년층이 지불할 최대 용의 가격인 20만 원, 요 이상으로는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윤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근데 인터넷 공급에는 5만 원이 드니까, 개인당 5만 원이 드니까 20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것이 그 어떤 1인,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판매했을 때 이윤이 되고요. 근데 20명 모두 다 이제 이렇게 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는 노인하고 청년층을 모두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지불 의사 금액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만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모두 다 수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청년층은 케이블 TV에 대해서 사실 15만 원까지만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15만 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층의 지불 의사 금액대로 케이블 TV 가격을 매기고, 케이블 TV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당 10만 원이니까 10을 뺀 것이 한 사람에게 팔았을 때 이윤이 되고, 지금 20명 모두 다 그 케이블을 보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와 같은 식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산하면은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 판매하되 청년층과 노년층을 모두 다 수용할 경우에 우리가 독점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이윤이 되겠죠. 자, 이제 한쪽씩만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분리 판매를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한쪽씩만 수용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누구한테만 파는 거예요? 청년층한테만 팔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는 노년층한테만 파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청년층한테는 인터넷을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50만 원 빼기 5가 청년층 한 명에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윤이 되고, 청년층 10명 있으니까 곱하기 10이 인터넷을 청년층에게 팔아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이윤이 되고, 케이블 TV는 노년층이 지불의사 금액이 훨씬 높죠. 그게 지금 40만 원이었으니까 노년층에게만 지금 40만 원에 파는데 비용이 10만 원 드니까 10을 빼고 노년층의 인원수, 지금 10을 곱한 것이 바로 그 케이블 TV를 노년층에게만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되죠. 그 두 개를 더하면은 요 값이 75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분리 판매를 할 때는 청년층하고 노년층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씩만, 그러니까 서로 지불 의사 금액이 높은 쪽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리 판매를 기업이 선택한다라면은 분명히 모두 수용하지 않고 한쪽씩만, 즉 인터넷은 청년층에만 팔고 케이블 TV는 노년층에만 파는 이 전략을 선택할 겁니다. 자, 이제 기업이 분리 판매 대신에 묶음 판매 전략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묶음 판매라는 것은 케이블 TV하고 인터넷을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제 패키지로서 결합 상품으로서 판다라는 것인데, 이때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노년층하고 청년층이 각각 지불의사 금액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걸 묶었을 때 묶은 가격을 갖다 얼마에 팔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 주어진 대로 노년층 같은 경우에 인터넷은 20만 원, 케이블 TV는 4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요거를 결합 상품을 60만 원에 내놓으면은
노년층은 구입을 하겠죠. 6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청년층은 어떻습니까? 청년층은 인터넷하고 케이블하고 지불 용의 가격 두 개를 합치면은 65만 원이 되죠. 50만 원 더하기 15만 원 해서. 그러니까 60만 원에 내놨을 때는 당연히 청년층은 들어오겠죠. 청년층은 오히려 이익이 되니까 자기 최대 지불 의사 금액보다도 지금 5만 원이 저렴한 형태로 이제 결합 상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60만 원의 결합 상품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즉 묶음 판매를 하면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층도 당연히 구입하고 노년층도 뭐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60만 원에 우리가 모두 다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다 수용하는 경우에 그때 이윤이 얼마인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보니까 그 노년층은 버리고 청년층만 한번 공략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청년층은 아까 결합상품 65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이거 60만 원에 그냥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년층은 포기하고 65만 원을 한번 다 받아내보자 해서 65만 원의 결합상품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때는 청년층만 그 결합상품을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65만 원에 청년층만 수용하는 거. 그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이윤을 계산해 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60만 원에 모두 다 수용했을 때는 일단 기업이 받아내는 가격은 지금 60만 원 결합 상품이고 그다음에 두 개를 공급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터넷 비용의 공급 비용은 5만 원, 케이블 공급 비용은 지금 10만 원이 드니까 모두 15만 원의 공급 비용이 들죠? 결합 상품에 있어서는. 그리고 모두 다 수용하는 거니까 청년층 10명, 노년층 10명. 그래서 모두 20명에게서 요만한 이윤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9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청년층에게만 65만 원의 결합 상품을 갖다 제시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65만 원을 일단은 결합 상품 가격을 받아내는데 그리고 공급 비용도 15만 원으로 똑같죠. 그런데 이제는 청년층만이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노년층은 이제 안 사는 거예요. 왜?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 60만 원이니까.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5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윤이 900만 원일 때가 500만 원일 때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묶음 판매를 만약에 이 기업이 채택한다라면은 60만 원에 모두 다 수용하는 요 전략을 채택하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판매할 때는 한쪽씩만 수용하는, 즉 인터넷을 청년층에게만 팔고 케이블은 노년층에게 파는 요게 유리하고, 두 개를 묶어서 팔 때는 60만 원에 청년층과 노년층한테 모두 다 파는 요 전략이 유리한데, 그러면 분리 판매하고 묶음 판매 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어떤 각각의 리그에서 이기고 온 요 두 개 후보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요건 750만 원이고 요 90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지금 묶음 판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60만 원에 모두 다 수용하는 쪽이 가장 나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독점 기업이라면 이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그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 분리 판매하고 저 묶음 판매할 때 각각 이 기업이 어떤 수요자들을 어떤 가격에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1번, 2번, 3번, 5번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분리 판매에 비해서 4번을 보겠습니다. 묶음 판매할 때 청년층의 후생은 증가하나 노년층의 후생은 변화가 없다. 이거는 아까 청년층의 후생이 묶음 판매할 때는 자기가 65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이제 노년층까지 같이 판매 대상으로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독점 기업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5만 원의 이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의 후생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노년층의 후생은, 그러니까 분리 판매할 때는 각각 따로따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에게만 팔고,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 노년층에게만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 40만 원까지 받고 팔았죠. 그러니까 노년층은 이 분리 판매할 때도 소비자 잉여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60만 원으로 결합 상품이 판매될 때 소비자 잉여가 지금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노년층의 후생은 변화가 없지만 청년층의 후생은 5만 원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돼서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몇 가지 핵심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수요 공급과 시장 균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해서 변동할 때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곡선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크기의 어떤 상대적인 폭의 차이에 의해서 이 균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예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유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핵심 정리는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수요곡선이나 공곡선 그 자체가 아니라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낸 시장 균형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 팔리더라라는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곡선 자체가 파악되기 위해서는 뭐 수요곡선이나 공곡선이든 어느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이 움직이는 형태로 그 균형점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여러분 정리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정리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일단 공급자가 무수히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고, 또 동질적인 재화들이 거래가 돼야 되고, 또 정보도 완전해야 된다는 거,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이 조건들이 만족되지 못할 때 시장은 불완전 경쟁 상태가 되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공급자가 한 명이고, 또 진입장벽이 완전한 형태인 독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것이 독점 시장의 균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독점 시장에서는 경쟁 시장,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은 더 적고, 그다음에 가격은 높은 형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독점 기업은 그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여가지고 그것을 더 높은 가격, 또 독점 가격이라는데 독점 가격에 판매를 함으로써 완전 경쟁 시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이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이 그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어떤 생산량 수준이라고 했을 때 독점 기업이 그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적은 생산량으로 높은 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누리던 어떤 소비자 잉여가 상당 부분 그 독점 이윤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할 개념은 이제 가격 차별인데요. 가격 차별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어떤 사업자가 그 가격 탄력성이 다른 어떤 소비자들을 여러 개 집단으로 분할해 가지고 똑같은 상품인데도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사실 그 이윤을 높이는 전략이었죠. 그랬을 때 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가격 차별 전략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장 균형점의 변화, 그리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으로 이렇게 양극단을 찾아봤을 때 그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시장 이론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장에서 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한마당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수능에서도 아마 시장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시고 잘 개념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